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야당과 통일교를 상대로 퍼부은 공격의 화살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재판에서 사실은 민주당과 더 가까웠고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을 지원했다는 증언을 한 후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건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개왔던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관련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별건 수사를 여러 개 해왔었는데 김건희 없는 김건희 특검이다 이런 평가를 받던 특검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첫 소식 안혜리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만 수사했고 편파 수사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8월 민주당 자금 지원 진술을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법에 명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집사 게이트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언급하지 않아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성동을 구속한 거는 김건희와 관련이 있어서 구속했나? 제가 이미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정치 집단만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지. 편파 수사 지적을 의식한 듯 특검 관계자는 막연한 추측으로 논란을 제기하는 건 김건희 여사 수사라는 특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오늘 열렸던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도 통일교와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통일교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현황을 보고받았다는 통일교 간부의 증언이 나온 건데 통일교도의 정당 집단 가입 의혹으로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던 걸 감안하면 똑같은 잣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나요? 오늘 한 총재의 재판에서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 등 10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교인들에게 민주당원으로 가입할 사람은 가입하라고 독려했냐고 묻자 통일교 간부 유모 씨는 주간조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교단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 현황을 보고받았는지 다시 확인하자 나중에 추가 조사를 하면서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임원 강모 씨 역시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국민의힘 관련 활동을 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도 만났고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통일교 전현직 간부 3명은 국민의힘과의 접촉만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중진 의원이 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봤던 국민의힘은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당내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던 게 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지난 9월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고 권성동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인사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민중이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성역이라 불법 자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해 해산 검토를 지시한 것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연루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특검이 대통령을 속인 것이고 알고도 말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누가 얼마나 받았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교 입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통일교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터에서 사회부 법조팀 이광희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통일교에서는 당시 왜 민주당을 접촉한 겁니까? 네, 2022년 대선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 당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또 다른 통일교 고위 인사 간 통화 녹취록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에 열리는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초청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통일교가 당시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 등 저명 인사를 초청해 2월 11일부터 4일간 진행한 한반도 평화 서밋입니다. 대선을 목적에 둔 시점이라 정치권 인사들이 먼저 통일교 측에 접촉을 해왔다는 내용의 대화도 담겨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서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전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만났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근데 윤 씨가 녹취록과 재판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누굽니까?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인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윤 전 본부장은 녹취에서 민주당 측 접촉 라인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은 인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이름도 거론합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야권이던 국민의힘은 3개의 라인을 통해 접촉했다고 언급하는데 현재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당시 선거 캠프에서 요직을 맡은 중진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편파 수사 논란 이제 그냥 넘어가겠다는 건데 통일교와 여당 간의 유착 의혹은 혹시 수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에 대해 정부 여당은 정교 유착이라고 규정짓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증언과 정황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뀐 건데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 때까지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다만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나 공수처 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조계와 야당에선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곧 최후 진술을 하죠? 예,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고 모레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특검이 구형을 하고 난 뒤 이제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할 텐데 이때 정부 여당 관계자들 실명을 거론하며 추가 폭로에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법부가 지난주 법원장 회의에 이어 오늘은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위헌성이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진보적 법관들이 주도한다는 법관 대표 회의마저 여당 안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연수원 내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2025년 하반기 정기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장회의 개최 4일 만에 열린 전국 법관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가 현장에서 안건으로 추가됐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관 인사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지난 6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안건을 논의하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법관들이 주도하는 법관 대표회의마저 여당의 입법 폭주에 경고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내일부터 4일간 정부 여당의 사법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야당과 사법부의 반발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 이런 당내 기류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선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환수계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조국혁신당, 참여연대, 진보학자 등도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민주당이 고립될 수 있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도 재판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일단 보류하고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도 좀 더 숙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총에서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며 강경론을 이어갔고 김용민 법사위 간사도 법안 수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법의 처음 출발점을 망각하는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 위원장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재판부 위헌소송방지법도 법사위 소위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각계 우려에도 밀어붙여왔던 소위 개혁 법안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부실 입법을 자인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원내의 수적 열세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할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고발의 형식의 마라톤 의총을 열었는데 민주당의 위헌적 법안 추진은 삼권 분립과 헌법을 허무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이재명 정권 독재학법 국민고발회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와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건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에도 부당 판결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나 있는 법죄를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10년간 감옥까지 각오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삼권 분립 침해와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결국은 판검사의 목을 졸라서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는 그 의도 이외에는 헌법적 테두리에서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얘기들을 가끔씩 하세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당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선 안 되는 거라며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내란재판부 위헌소송방지법은 위헌 정당감 법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위헌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다. 속된 말로 그게 나랍니까?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건 도를 넘는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2차 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당내 옹호 목소리에 대한 비판이 처음 나왔습니다. 장 의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장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늘 저녁 SNS에 올린 글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는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자를 범죄의 위험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게 공당의 책무라고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되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장 의원 사건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장경태 의원 의혹 관련해서도 말씀 없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뭐 정책의총이라서 법안들에 대해서만 오늘 논의를 했고요. 장 의원 스스로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당에서도 정서적으로 피로감이 크다며 탈당을 하거나 적어도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 소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 의원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뒤 처리한 법안들을 소개하며 투명한 사법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국회 윤리특위 첫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수사에도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장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2차 가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해 여권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당내 주자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달가울 리가 없겠죠. 야당에서는 바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글을 올린 건지 최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성동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조사를 보도한 기사를 첨부하며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언급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며 성남시정 때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곧장 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원조 일자라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주관한 기초단체장 초청 행사에서도 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권에선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만 1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명심 후보를 낙점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다른 출마 예정자 측에선 이러면 나머지는 아예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하라고 정부와 당에 신호를 주는 셈이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도 선거 개입의 신호탄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 발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배우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잘못으로 은퇴까지 할 일이냐, 집단 린치를 당하는 거라는데 조 씨가 언제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한 적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당시 범죄 사실 보도한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 씨의 친여 성향 때문에 무조건 옹호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게 정쟁 대상인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독립투사, 경찰 등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조진웅 씨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함께 독립군 관련 영화를 관람하고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영화를 홍보했습니다. 올해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선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자로 나서는 등 친여 성향 연예인이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조 씨의 은퇴 선언에 여권에선 조 씨를 비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 배우의 현재는 어릴 때의 과거와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냐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변함없는 팬이라며 작업 중이던 드라마를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훈 한양대 교수는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조 씨에 대한 비판은 집단적 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조 씨가 데뷔 이후에도 배우 후배와 감독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조 씨를 옹호하는 여권을 향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학폭 전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학 입학해서 배제한 적이 있습니다. 환호하면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여권이 좌파 범죄 카르텔을 인증하고 있다며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범 전력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갑질에 불법 의료시술 의혹까지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결국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가 모든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는 오늘 아침 SNS에 글을 올려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매니저들과의 폭로전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 갈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은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진행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앞서 박나래는 자신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예능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와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박나래가 고정으로 출연해온 프로그램은 하차를 알렸고 MBC 신규 예능 나도 신나는 제작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특히 박나래 씨가 불법 주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의료계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치료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회사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5년 동안 임대료가 밀려 있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부른 A씨의 SNS입니다. 자신을 내몽골 바오강병원 한국성형센터장 겸 비메디그룹의 대표라고 소개합니다.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사무실입니다. 이 공유 오피스에 입주해 있는데 5년째 이용료를 내지 않아 장기 미납 상태입니다. 또 다른 스킨케어 업체에 이사로도 등재돼 있는 A씨가 왜 임대료를 못 냈는지 소득의 의혹이 제기됩니다. 21년도부터 연락 안 되고 이용료도 있고 내용증명도 예전에 연차를 보낸 기록이 있는데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있는 A씨를 불러 영양제를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A씨가 나왔다던 의대는 중국의 162개 의대 명단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는 어떤 의료 행위도 할 수 없다며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만연된 행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리진료를 통해서도 처방될 수 없는 약품도 투여가 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을 알고도 주사를 적극 요청했다면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나래를 비롯해 다른 연예인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가 제자인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전 며느리의 아버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사위가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류중일 전 감독은 교사인 전 며느리가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손자인 어린아이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우리 손자를 데려갔다는 거, 그게 아동학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울해가지고 제가 글을 쓴 거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직접 공론화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 며느리 측도 침묵을 깼습니다. 전 며느리의 부친 A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소송 위자료인 6천만 원은 판결 다음 날 전부 냈는데 그와 별도로 4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복수의 학생들과 종종 여행과 호캉스 계획을 세운다고 밝힌 A씨는 제자와의 투숙은 다음 날 대학 면접을 대비한 것으로 간이 침대에서 따로 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딸의 복직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감독 측은 상대 측에서 합의 이혼을 시도하며 낮은 위자료를 제시하자 황당한 마음에 변호사를 통해 40억 원을 부른 것이라며 전 며느리가 복직을 고려하는 것도 서류의 증거로 남았다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유명세를 약점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5월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한마디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함이 이동하십니까? 여성은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선수 측에 금품을 요구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올해 또다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7천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성이 3억 원을 받고 비밀유지각서를 썼지만 1년도 안 돼 돈을 추가로 요구하자 손흥민 선수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지급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과 함께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성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충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피해 차량에선 불이 나고 가해 차량은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신호 대기하는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연쇄 추돌로 이어지고 승용차는 반대편 차로로 튕겨져 나갑니다. 뒤따르던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피해 택시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희뿌연 연기가 삽시간에 주변을 뒤덮습니다. 택시하고 앞차고 사이에 있는데 택시가 막 전기차인가 봐요.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불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어젯밤 10시쯤 난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부서진 자동차 파편과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대 승용차 운전자는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6km를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요즘 경찰차가 금방 보이잖아요. 방송했는데 불구하고 경찰 안 해보다 바로 도망한 거지. 도망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한 거죠. 경찰은
음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남성이 크게 다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열한 샘플을 국립과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보디캠은 경찰관 몸에 부착돼서 출동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인데요. 최근 우리 경찰이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보디캠으로 찍은 영상을 바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보디캠이 어떻게 쓰이는지 주취자 검거 현장을 동행 취재한 신정원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토요일 밤 서울 홍대 인근 골목. 경찰관 4명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인 한 남성이 술집 주인 손목을 깨물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하는 겁니다. 선생님, 체증하겠습니다. 촬영을 시작합니다. 남성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남성이 순찰차에 타는 모습까지 경찰관 가슴에 부착한 보디캠에 모두 담겼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마치고 녹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촬영을 종료합니다. 영상은 저절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전송됩니다. 이미 해외에서 널리 쓰이는 보디캠이 지난달 27일부터 우리 경찰에도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검거 대상이 폭력적 행동을 할 때 사용됩니다. 법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이제 경찰 간의 음성 또한 다 녹음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경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029년까지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4,0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억대의 고급 세단을 샀는데 차를 받은 뒤 8개월 동안 7번이나 수리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죠. 이렇게 신차에서 반복적으로 결함이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레몬법이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도 안 됩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억 4천만 원을 주고 국산 고급 세단을 구매한 안모 씨. 8개월간 받은 수리 내역서 뭉치를 잔뜩 꺼내 보입니다. 수두룩하네요, 지금 이렇게. 명세서가. 출고한 지 2달 만에 차가 덜덜거리며 미션에 문제가 생기더니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까지 들어와 모두 교체했습니다. 전조등과 터치스크린까지 문제가 생겨 출고 8개월 만에 총 7번 수리를 받았습니다. 전자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8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산 김모 씨도 출고 1년 만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굉음이 나서 견인한 것만 3번입니다. 가족들을 안 타요. 무섭다고 시동 꺼지는 문제를 이제 같이 봤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레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 내가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레몬법이란 신맛 때문에 먹기 힘든 레몬을 불량품에 비유한 용어로 신차에서 결함이 반복되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7년 동안 환불 판정이 내려진 경우는 0.9%, 교환이나 일부 보상까지 합해도 2%가 안 됩니다. 구매 1년 이내에 중대 결함은 2번, 일반 결함은 3번 이상 수리를 받고도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로 구제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법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구제가 아니라 차 회사의 면피 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일정 부분 증명 책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이라든지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예측이 좀 어렵고. 안 씨 차량 제작사는 동일한 고장 발생 시 레몬법 프로세스를 준수한다며 교환 별개로 차량 인수 한 달 이내 중대 결함에 대해선 교환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고, 김 씨의 차량 제작사는 내부 조사 결과 차량 하자일 경우 고객과 협의해 보상 또는 교환을 진행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공공보행로일 뿐 사적인 보행로로 변질된 듯합니다. 외부인 통행을 막기 위해 벌금까지 동원한 아파트가 있어서 윤서하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공공보행로 주변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은 자전거 통행이 안 되고 정숙 보행만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4-5명이 단체로 지나가기도 하고 흔한 점도 많았었고.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면 부담금 20만 원, 반려견을 데리고 놀이터에 들어오면 10만 원입니다. 발단은 지난 7월 인근 아파트 단지 학생이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공공보행로를 차단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힘들자 사적 벌금까지 동원한 겁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이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아파트 입구 곳곳에는 크고 작은 철제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부담금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주변 단지에 문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인 간의 민법 간의 문제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근거가 없고 사유지다 보니까. 아파트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적절한 중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10년 넘게 분리 운영됐던 KTX와 SRT가 내년부터 통합됩니다. 좌석이 늘어나면서 기차표 구하기가 수월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른 우려는 없을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열차로 강남과 지방을 잇는 SRT 수서역. 도심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많지만 평일에도 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는데 예약하면은 예약이 안 된다고, 자리가 없어서. 하늘의 별따기 정도. 목요일, 금요일 이때는 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0-30분 정도 새로 고침해서 찾고. KTX는 하루 20만 석인데 반해 SRT는 4분의 1 수준인 5만 5천 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KTX와 SRT를 통합하기로 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내년 3월에는 이곳 수서역에 400석 정도인 SRT보다 좌석 수가 2배 넘게 많은 KTX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노조는 열차 운행 효율화를 통해 하루 좌석이 16,000석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스템도 통합합니다. 두 회사가 통합되면 하나의 앱에서 KTX, SRT 결제, 발권이 가능해지고 다른 열차로 환승 시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열차 환승 시 요금 할인을 도입하고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에는 취소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요금을 10% 정도 낮추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독점 구조로 바뀌면서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오를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고속철도 요금은 14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철도 파업 시에 대체제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경제 문화를 넘어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키나와 주변에서 노골적인 항공모함 실전 훈련을 실시하자 일본이 강력 항의했고, 중국은 일본이 대만과 가까운 무인도의 군사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군의 군사적 요충지로 꼽히는 오키나와 섬 주변 바다에서 중국 항공모함 한 제기가 처음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섬 절반을 훑듯이 이동하며 함재기를 100여 회 출격시켰다면서 이례적으로 이동 경로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中国軍の我が国周辺海空域における動向について引き続き注視するとともに、我が国周辺海空域における警戒監視活動等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ます。 지난 6일 중국 함재기가 일본 전투기를 2차례 레이더로 정조준한 도발에 대해선 관련 조사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というの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ございます。で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もう極めて残念です。
중국은 중국군 훈련을 방해한 건 일본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老老实实撤回高市首相谬论，不要继续玩火，不要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 여기에 중국 관영 매체는 일본의 무인도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주변에서 군사 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무력 시위가 강도를 더하면서 중일 갈등은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3천만 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향해 국내외에서 소송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국내 한 법무법인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한 미국에서 쿠팡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21년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T-모바일 해킹 사건에선 1인당 최대 3,2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퇴직자의 인증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관리소의 책임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활용될 것으로. 해킹 사고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욕의 한 로펌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쿠팡을 향한 소송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자가 60만 명을 돌파했고 한 법무법인은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멕시코의 한 경기장 인근에서 유해가 담긴 가방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범죄 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기장은 우리 대표팀이 내년 월드컵 조별 예선을 치르는 곳입니다. 치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구덩이를 파내자 유골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주의 아크론 경기장 인근에서 유해가 든 가방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Jalisco search groups have revealed a horrifying discovery. More than 456 bags filled with human remains recovered in multiple areas near the Akron Stadium for the 2026 World Cup. 아크론 경기장은 한국 대표팀 조별 예선 1, 2차전을 포함해 조별리그 4경기와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곳입니다. 3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유해가 발견됐고 이 지역 범죄 조직 카르텔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할리스코주에서만 실종자가 1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현지에선 당국이 관련 수사를 빨리 종결하거나 실종자 전단을 떼어낸다는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심각한 치안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Las desapariciones aquí en el estado de Jalisco es una verdadera burla para nosotros las víctimas. Ellos quieren limpiar todo lo que sea tema de desaparecidos, pero 할리스코주는 CCTV 3,000대와 드론 장비를 투입하고 국가 경비대를 배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북한의 집단 체조. 수만 명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입니다. 멋진 광경이죠. 하지만 동시에 섬뜩합니다. 완벽한 질서의 중심에 절대 권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도 그랬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인간들 뒤편에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부턴가 권력을 쪼갰습니다.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그중 하나가 반드시 괴물이 됩니다.
삼권 분립은 행정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전판이 정치의 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였죠.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광석화처럼 통과시켰습니다. 마음대로 판사를 정하자는 거냐?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게다가 삼권 분립에도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87 헌법의 삼권 분립, 사법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법의 위험성은 단순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야당이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모아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면 수긍하시겠습니까? 재판관 선임도 법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과 같은 편인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할까 싶습니다.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이 위헌 심판이 신청되고 먼저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내란 재판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헌법 소원조차 못하게 법을 만들겠다지만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셈이죠. 몽테스큐에는 한 손에 입법과 사법, 행정 권력을 쥐면 모든 게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을 허무는 게 선거 전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무너지면 그 사회는 상상하기 힘든 체제가 될 겁니다. 유분리를 떠나 권력에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건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12월 8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금도는 있다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미세먼지 없이 파란 하늘 드러났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풍도 겹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들어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로 출발하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6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